그만하자고. 지금 와서. 누가 보면 오해할 거예요. 15년의 결혼이 끝난 날 남편의 외도 상대가 며느리였다. 그녀는 조용히 복수를 준비했다. 그만하자고. 지금 와서. 누가 보면 오해할 거예요. 오해. 그럼 사실이 아니란 뜻이야? 아닙니다. 넌 여전히 예쁜 애 결혼했어도 내 눈엔 그대로야. 제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전 이제 내 남편이 내 아들이라는 게 문제지. 우리 사이가 문제는 아니잖아. 이야기의 끝엔 진실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가 주세요.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스위트룸. 커튼 사이로 비가 내리고 도시의 불빛이 흘러들었다. 두 사람은 오래된 연인처럼 그러나 서로의 이름을 조심스레 불렀다. 그녀는 남자의 전 비서였고 이제는 그의 아들의 아내였다. 한때는 업무 메일로 시작된 관계가 이제는 숨길 수 없는 어둠이 되었다. 남자는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테이블 위엔 반쯤 마신 병 하나,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손자국. 그 방 안의 공기는 오래된 비밀처럼 무거웠다. 그날 밤 이후 남자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차는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발견됐다. 운전석엔 그의 지갑과 시계가 남겨져 있었다. 세상은 그것을 심장마비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것은 단 한 사람에게만 너무 오래 미뤄둔 결과였다. 아내 김혜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울지 않았고 변명하지도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낯설게 고요했다. 남편의 삶이 끝난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시작이 태어나고 있었다. 며칠 뒤 그의 장례식이 열렸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때 남편의 비서였던 여자가 다시 나타났다. 서울 외곽의 장례식장. 늦은 오후의 빗줄기가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조용히 줄을 서 있었다. 그날의 공기는 무겁지도 슬프지도 않았다. 그저 낯선 정적이 깔려 있었다. 남편 박정호의 영정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사람들은 차례로 향을 올리며 좋은 분이셨죠.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날 때마다 아내 김혜숙의 눈빛은 조금씩 식어갔다. 그때였다. 문이 열리며 낯선 향수 냄새가 흘러들었다. 조문객들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로 향했다. 검은 코트를 입은 젊은 여자.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흔들림 없는 걸음. 그녀는 남편의 전 비서이자 아들의 아내였다. 누군가가 속삭였다. 저 여자가 그 며느리래. 그래도 와야지, 가족이잖아. 그 말 끝엔 묘한 불편함이 섞여 있었다. 여자는 영정 앞에 섰다. 향을 들고 불을 붙였다. 연기가 올라가다 이내 꺼졌다. 누군가 성냥을 다시 건넸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꺼진 향, 짧은 연기. 그 순간 장례식장 안의 공기가 완전히 멈췄다. 김혜숙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러나 유리벽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이 한 화면에 들어왔다. 살아있는 여자와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여자. 그 사이에 남겨진 건 침묵뿐이었다. 수지는 천천히 향을 내려놓고 자리를 떴다. 조문객들은 시선을 피했고 남은 것은 그녀의 향 냄새와 묘한 여운이었다. 해숙은 자리를 지킨 채 조용히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울지 않는 사람에게는 슬픔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는 법이라고. 장례식이 끝나갈 무렵 그녀는 남편의 책상 서랍을 떠올렸다. 그 안에는 아직 열지 않은 편지 한 통이 있었다. 장례식이 끝난 밤 사람들은 하나둘 돌아가고 빈 향냄새만 남았다. 김혜숙은 홀로 남편의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정호가 쓰던 책상은 늘 정돈돼 있었다. 파일은 색깔별로 나뉘어 있고 서랍은 꼭 잠겨 있었다. 해숙은 잠시 주저하다가 손끝으로 서랍 손잡이를 당겼다.
작은 찰컥 소리 하나가 집안의 공기를 갈랐다. 서랍 안엔 봉투 하나가 있었다. 김혜숙 귀하. 남편의 글씨였다. 그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봉투를 열자 종이 한 장이 나왔다. 짧은 편지였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소용없겠지. 하지만 나는 끝까지 너를 속이려던 건 아니었다. 이 집이 무너질 걸 알았지만 멈출 용기가 없었다. 글씨는 흐트러져 있었고 잉크는 여기저기 번져 있었다. 편지 끝에는 서명 대신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다. 최수진. 해숙은 숨을 고르고 천천히 편지를 접었다. 남편이 죽기 전 그녀에게 편지를 남겼던 것이다. 그 편지는 단순한 유서가 아니었다. 남편이 끝내 숨기지 못한 진실이었고 또 하나의 증거였다. 그녀는 조용히 책상 서랍을 닫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눈빛이 달라졌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왜라는 질문이 어떻게로 바뀌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다시 시작됐다. 해숙은 창문 너머로 불이 꺼진 도시를 내려다봤다. 이제 모든 것이 조용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며칠 뒤 비가 그친 아침, 신문 한 귀퉁이에 작은 기사가 실렸다. 박정호 대표 사망 전 거액의 개인 비자금 정황. 그 기사를 본 사람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 기사를 쓴 사람을 아는 이는 단 한 명뿐이었다. 김혜숙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서류 속에서 모든 걸 찾아냈다. 허위 계약서, 차명 계좌, 그리고 최수진의 이름이 찍힌 송금 내역. 그녀는 그것을 조용히 모았다. 그리고 세상에 흘렸다. 뉴스는 점점 커졌다. 유명 중견기업 대표, 불륜과 횡령 의혹. 기자들은 회사를 찾아갔고 임직원들은 침묵했다. 회사 정문 앞에 서 있는 최수진의 모습이 포착됐다. 카메라 불빛이 번쩍였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달랐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는 대표의 며느리였지만 오늘부터는 공범이었다. 그날 저녁 뉴스 앵커가 말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닙니다. 한 가정의 몰락이기도 합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며 해숙은 조용히 TV를 껐다. 방 안에는 여전히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 위에 새 서류를 덮었다. 기부계약서. 그녀가 남편의 유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모든 재산을 내놓는 대신 그 돈이 더럽혀진 손에 가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였다. 밤이 깊어가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꺼질 때 해숙은 창가에 서 있었다. 세상이 자신을 불쌍하다고 말하겠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건 불쌍함이 아니라 정의라고. 그리고 아직 끝이 아니었다. 그녀의 다음 계획은 그 여자의 세상을 무너뜨리는 일이었다. 밤하늘은 흐렸고 창문을 두드리는 바람 소리만 들렸다. 김혜숙은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수십 장의 서류가 니틀리 정리되어 있었다. 한쪽엔 남편의 자녀 재산 목록, 다른 한쪽엔 최수진의 이름이 찍힌 계약서 사본들. 그녀는 펜을 들어 하나씩 밑줄을 그었다. 이건 사회에 돌려주고, 이건 세금으로 내고. 마지막으로 남은 서류 위에 시선을 멈췄다. 상속 포기 확인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왜 피해자가 모든 걸 버리냐고, 왜 죄 없는 사람이 손해를 보냐고. 하지만 그녀의 계산은 달랐다. 무너진 집을 다시 세우기 위해선 먼저 불을 꺼야 했다. 며칠 뒤 해숙은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재산의 단 한 푼도 그 여자의 손에 들어가선 안 됩니다. 변호사는 놀란 눈빛으로 물었다. 정말 다 내놓으시겠다는 겁니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진 걸 지키려다 무너졌습니다.
이젠 내려놓고 끝내야죠. 그녀의 말투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날 밤 최수진은 은행 통장에서 출금 불가 알림을 받았다. 모든 계좌가 동결됐다. 뉴스에서는 박정호 유산 분쟁이 다시 헤드라인으로 올랐다. 수진은 분노했지만 해숙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세상을 움직이지 않았고 그저 진실이 제자리를 찾도록 내버려 두었을 뿐이었다. 며칠 뒤 해숙은 기자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이제 진짜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군지 세상이 알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인터넷 뉴스 첫 화면엔 이런 제목이 떠올랐다. 박정호 대표의 비자금, 며느리 명의로 관리돼. 화면을 본 사람들은 놀랐지만 해숙은 평온했다. 복수는 폭발이 아니라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며칠 뒤 아침 뉴스는 여전히 시끄러웠다. 회사 임직원들이 조사를 받고 최수진의 이름이 연일 기사에 오르내렸다. 그녀의 휴대폰은 끊임없이 울렸고 번호를 바꿔도 소용이 없었다. 언론은 그녀를 박정호의 내연녀이자 공범이라 불렀다. 그녀는 반박했다. 모두 남편이 남긴 일입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물었다. 남편이 아닌 시아버지 이름이 왜 송금인으로 남아 있습니까? 수진의 손이 떨렸다. 그날 그녀는 회사를 나왔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중얼거렸다. 저 여자가 그 여자야. 집에 돌아온 수진은 서랍을 열었다. 통장, 신용카드, 계약서 모두 쓸모없는 종이 조각이 돼 있었다. 잔액은 0원, 전화는 끊기고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한동안 창문 앞에 서 있었다.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문 앞에 봉투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그 봉투 안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내가 꺼버린 향, 다시 붙일 수는 없더라. 수지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읽었다. 처음엔 의미를 몰랐다. 하지만 곧 알았다. 장례식 날 꺼졌던 그 향.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의 무릎이 바닥에 닿았다. 손끝이 허공을 더듬었지만 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해숙은 멀리서 그 소식을 들었다.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한 장의 사진을 바라봤다. 남편의 영정 뒤로 꺼진 향 하나가 놓여 있는 사진이었다. 그녀는 사진을 찢지도 버리지도 않았다. 그냥 서랍 안에 다시 넣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며칠 후 봄비가 완전히 그쳤다. 김혜숙은 남편의 영정이 치워진 자리를 천천히 정리하고 있었다. 남은 것은 국화 몇 송이와 꺼진 향 하나뿐이었다. 그녀는 마지막 향에 불을 붙였다. 연기가 곱게 피어올랐다. 그제야 방 안 공기가 조금 따뜻해졌다. 뉴스에서는 사건의 마무리를 전하고 있었다. 최수진 씨는 횡령 및 위증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기자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해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커피잔을 들고 조용히 한 모금 마셨다. 창밖에는 햇살이 들고 있었다. 처음으로 집안이 밝았다. 누군가가 물었다면 그녀는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복수는 미움이 아니라 정리예요. 감정이 아니라 남은 사람의 일이지요. 그녀는 잠시 웃었다. 그리고 마지막 향이 다 타버릴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문득 벽시계의 초침이 귓가에 크게 들렸다.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당신이 만든 그림자, 이제 사라졌어요. 그녀는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커튼을 스쳤다. 꺼졌던 공기 속에서 새로운 냄새가 피어났다. 그건 자유의 냄새였다.